본사 교신 바랍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저희는 계속 갑니다. 2026년 2월 새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조선들이 보험 중단과 이란의 경고 사격에 닻을 내리고 멈춰 섰을 때 딱 한 나라의 배만 전속력으로 물살을 갈랐습니다. 런던의 해상 리스크 분석센터는 발칵 뒤집혔고 동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한국 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22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은 무전에 대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춥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쟁의 바다에서 유독 한국 배만 무사 통과할 수 있었던 소름 돋는 이유. 50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겨진 어느 도로 이름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반전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사 교신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갑니다. 그 무전이 들어온 것은 새벽 3시 22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지금 전쟁입니다. 보험도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혁명수비대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격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저 배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죠. 옆에 있던 동료들도 모두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선박 정보가 떴죠. 선체 길이 3.326m, 탑재 원유 200만 배럴, 그리고 목적지.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수백 척이 멈춰 있는 그 바다에서 혼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저 배가 향하는 곳은 단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먼저 그날 새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이드리언 녹스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쟁 해역의 해상 리스크를 분석해온 해양 안보 전문가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 분석 장교로 시작해서 지금은 런던의 해상 리스크 분석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전쟁이 터지면 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박들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도망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바다는 가장 먼저 멈춥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동안 몸으로 배운 법칙이죠. 포탄이 처음 떨어지기도 전에 선박들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서를 닫아버리고 선사들은 항로를 바꿉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죠. 걸프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예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바다는 언제나 가장 먼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새벽, 저는 25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속보를 받았죠. 처음에는 제한적인 타격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경고성 공습, 협상용 압박, 그런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40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습 시작 후 40분, 이란 혁명수비대가 전 세계 해운사를 향해 경고문을 송출했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공격하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웬만한 상황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직업의 훈련이죠. 하지만 그 문장 하나는 달랐습니다.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이 해협의 폭은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죠. 그런데 이 좁디 좁은 길목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가 지나갑니다. 이라크 원유가 지나갑니다.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가 모두 이 해협을 통과하죠. 하루에 통과하는 선박만 평균 138척입니다. 이 해협이 막히는 순간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공장이 멈춥니다. 세계 경제가 이 33km짜리 길목 하나에 묶여있는 셈입니다.
그 길목에 봉쇄 선언이 떨어진 겁니다. 세계 해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경고문이 송출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로이드 해상보험 시장이 전쟁 해역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했죠. 보험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짜리 선박이 공격을 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원들이 죽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화물이 바다에 가라앉아도 보상이 없습니다. 선사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멈춰라. 그리고 선박들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움직이던 수백 척의 선박들이 하나둘씩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죠.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학 운반선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는 오만 앞바다에 닻을 내렸고 일부는 해협 입구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던 점들이 하나씩 정지했죠. 하나, 둘, 열, 스물. 저는 그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제 공격까지 발생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고속정이 오만 방향으로 항해하던 파나마 국적 유조선에 접근해 경고 사격을 가했죠. 선박 측면에 총탄 자국이 남았습니다. 선원들은 갑판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남아있던 선박들마저 움직임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 138척이 오가던 해협이 단 2시간 만에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 겁니다. 바다가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25년 경력을 통틀어 이 정도 규모의 동시 정지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각국 선사들로부터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녹스, 이거 봐봐. 이게 맞아?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료가 손가락으로 모니터 화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정지된 점들 사이에서 딱 하나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본사, 교신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합니다. 그 무전 소리가 사무실에 다시 울려 퍼진 것은요. 저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이글 벨로호. 선체 길이 336m. 탑재 원유 약 200만 배럴. 원유 20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이 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이 멈춰있는 전쟁의 바다에서 혼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동료 하나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녹스, 저 배 선장 미친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보는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든 동료들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이글 벨로호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바다는 멈춥니다. 그것이 제가 25년 동안 알아온 법칙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세계가 멈춘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 한 척의 배만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한국을 향해 속도를 올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배가, 그 선원들이 왜 멈추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것은 배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이글 벨로호의 항적 데이터가 가득했죠. 저는 그 데이터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시스템 오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백 척이 멈춰있는 그 바다에서 혼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해상 리스크를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무모한 선장과 계산된 선장을 구분할 줄 압니다. 무모한 사람은 위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계산된 사람은 위험을 알면서도 더 큰 이유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글 벨로호의 선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붙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글 벨로호의 선적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등록 국가는 마샬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운항사는 달랐습니다. 저는 운항사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한국 해운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한국 해운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원유의 95% 이상을 수입합니다. 천연가스의 상당 부분도 수입에 의존하죠. 철광석, 석탄, 구리, 알루미늄 원료까지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계 10위권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고 철강을 만들죠. 자원은 없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다가 막히는 순간 이 나라는 멈춥니다. 원유가 끊기면 정유 공장이 멈추고 정유 공장이 멈추면 연료가 끊기고 연료가 끊기면 공장이 멈춥니다. 철광석이 끊기면 제철소가 멈추고 제철소가 멈추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끊깁니다. 하나가 멈추면 전부가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요. 저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은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산 천연가스도 들어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자체 에너지원이 있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셰일가스 혁명 이후 사실상 에너지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단순한 용기가 아닐 수 있겠다고요. 저는 계속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 해운의 역사, 중동 항로의 역사, 한국 선원들의 기록을 하나씩 찾아봤죠. 그러다가 저는 놀라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의 해운 강국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소를 떠올렸지 해운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주요 해운 항로를 운항해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중동 항로였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중동 항로를 처음 개척한 것은 1970년대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국내 산업이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부터 한국 선원들은 중동 바다를 누볐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원유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반드시 그 바다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 항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1980년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의 기록이었죠. 그 전쟁은 단순한 지상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로도 번졌습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서로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역사는 이것을 탱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페르시아만에서는 500척이 넘는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기로회가 터졌고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 속에서 한국 선박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바다에서도 한국 선박들은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의 선박들이 항로를 포기하고 우회하거나 대기하는 동안 한국 선박들은 계속 그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당시 선원들의 증언을 찾아봤습니다. 한 노인 선원의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바다 저편에서 불꽃이 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배가 타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갔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공장이 멈추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공장이 멈추니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가 밤새 찾고 있던 답이었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장이 전쟁의 바다에서 속도를 올린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 선원들의 직업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찾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동료들이 하나둘씩 출근해서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원유 비축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원유 비축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요구하는 비축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한국은 바다가 막히는 상황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든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원유를 들여오고 최대한 많이 비축해두는 전략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겁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나라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단순히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산업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시각이었죠. 한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위기가 와도 버티는 법을 몸으로 익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의 중심에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의 바다를 오간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벗어나 오만해로 들어서고 있었죠. 저는 그 점 하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녹스, 밤새 뭐 한 거야? 집에 안 갔어?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국 공부했어.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는 화면 속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그 점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배 때문에. 동료는 화면을 보더니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배 아직도 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가고 있어. 우리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척이 멈춰 있는 바다에서 혼자 움직이는 그 점 하나를 그냥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 한 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 하나 없이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바다에서도 멈추지 않는 법을 수십 년 동안 몸으로 배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한 장면이 지금 제 모니터 위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열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돌아왔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실시간 선박 위치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죠. 이글 벨로호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벗어나 인도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 선박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흥미로운 비교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봉쇄 선언 이후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정리한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먼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죠.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 못지않게 큰 타격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선박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저는 일본 선박들의 항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선박들은 숨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혁명수비대 봉쇄 선언이 나온 직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일본 국적 혹은 일본 선사 운항 선박들이 일제히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껐습니다. 이 장치는 선박의 위치, 속도, 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끄면 레이더에서 사라지죠.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투명해지는 겁니다. 일본의 전략은 철저히 존재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장치를 끄고 속도를 최저로 줄이고 최대한 이란 군사시설에서
먼 쪽 항로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협 통과에 걸린 시간이 평균 46시간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10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4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것도 몇 척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선사들이 운항하는 선박 대부분이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리한 선택입니다. 최대한 주목받지 않으면서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느리게 통과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전략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 통과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분명히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중동 해역에서 갈고 닦은 방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대응 방식은 일본과도 한국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 선박들의 데이터를 확인하다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국적 선박들이 봉쇄 선언 직후부터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대기 상태였죠. 그런데 단순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봉쇄 선언이 나온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중국 외교부는 이란 측과 직통 라인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이란은 2021년에 25년짜리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은 사이였죠. 경제협력, 군사협력, 에너지협력을 망라하는 대규모 협정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원유를 사줬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중국이 활용한 겁니다. 중국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배는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란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시적 통과 허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선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봉쇄 선언 후 11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1일 동안 외교 협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뒤에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 대응 방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나라가 할 수 있는 방식이죠. 외교적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위험을 제거한 뒤에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파트너였습니다. 그 위치를 10분 활용한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유럽 선박들은 대부분 항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가는 희망봉 항로를 택했습니다. 거리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훨씬 걸렸습니다. 비용도 몇 배로 불어났죠. 하지만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선박들도 비슷했습니다. 일부는 희망봉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오만 앞바다에서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국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숨는다. 존재를 지우고 느리게 통과한다. 중국, 협상한다. 외교적 레버리지로 안전을 확보한다. 유럽, 돌아간다. 위험 해역을 완전히 피한다. 인도, 기다린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그리고 한국, 저는 표의 마지막 줄을 채우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분류해야 합니까? 숨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전쟁이 터진 바다에, 봉쇄 선언이 떨어진 해협에, 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정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간다. 그 세 글자를 적어놓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가장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선택이 무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제가 찾아낸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수십 년의 중동 항로 역사, 탱커 전쟁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선원들, 바다가 막히면 나라가 멈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 나라죠. 그런데 일본 선박은 숨었습니다. 인도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 선박은 기다렸습니다. 왜 유독 한국만 그냥 간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고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해운 역사에서 결정적인 숫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중동 항로에 유조선을 투입한 것은 1970년대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한국 해운사들이 선택한 항로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선진국 해운사들은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항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안전한 항로였죠. 하지만 한국 선사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과하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당시 외화가 극도로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희망봉을 돌아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연료비도 더 들었습니다. 한국 선사들에게 그 추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최단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단 항로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항로였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한국 선원들에게는 호르무즈 해협이 낯선 바다가 아니라 집 앞 길목처럼 익숙한 바다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그 바다에서 전쟁을 만났고 그 바다에서 군인들의 총구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나라가 멈추니까요. 저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숨는 것은 일본에게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중국이 협상하는 것은 중국에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치가 있었죠. 유럽이 돌아가는 것은 유럽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늘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게는 돌아갈 여유도, 기다릴 여유도, 협상할 레버리지도 처음부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냥 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문화가 됐고 직업정신이 됐고 유전자가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오후에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전쟁 해역을 분석해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해왔죠.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나라가 왜 멈추지 않는지를요.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배는 인도양 한가운데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 하나를 바라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봉쇄된 해협을 뚫고 나온 직후의 그 새벽, 그 사람은 갑판에 서서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익숙한 바다라도, 아무리 수십 번 다녀온 항로라도 전쟁이 터진 바다는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선장의 이름을 찾아봤습니다. 김태현, 부산 출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22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이 항로를 수도 없이 오갔을 겁니다. 평화로운 바다에서도 오갔고 긴장된 바다에서도 오갔겠죠. 그리고 그날 새벽 전쟁이 터진 바다에서도 그는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간다. 저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영웅이라서 간 것이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라서 간 것도 아닐 겁니다. 그는 그냥 22년 동안 해온 것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공장이 멈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갔을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왜 한국만 움직였는가? 그리고 그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저는 곧 멈췄습니다.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 수십 년의 중동 항로 역사, 가난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것들은 모두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상 리스크 분석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이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그날 새벽 속도를 올린 것이 정말로 수십 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선장 개인의 무모한 결정이었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80년 9월이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시작이었죠. 지상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4년이 지난 1984년부터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바다로 번진 겁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각각 상대방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전투기가 이라크로 향하는 유조선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라크 전투기가 이란 원유를 실은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해협 곳곳에 기뢰가 설치됐습니다. 밤이 되면 바다 위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배가 타고 있다는 신호였죠. 역사는 이것을 탱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약 4년 동안 페르시아만에서 공격받은 선박은 500척이 넘었습니다. 사망한 선원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세계 해운사들은 공포에 떨었죠. 많은 나라의 선사들이 페르시아만 항로를 포기했습니다. 보험료는 치솟았고 일부 보험사들은 아예 이 해역 보험 계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바다가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저는 그 시기 각국 선박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탱커 전쟁이 본격화된 1984년부터 1985년 사이 페르시아만 항로를 이탈한 선박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많은 나라 선사들이 희망봉 우호의 항로로 전환했습니다. 거리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전쟁의 바다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 선박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페르시아만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이 없었습니다. 탱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한국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격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 이란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선체에 피해를 입은 기록도 있었죠. 선원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선박들은 계속 그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원들의 증언을 더 찾아봤습니다. 오래된 인터뷰 기록들이었습니다. 어떤 선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배가 불타는 불빛이요. 낮에는 검은 연기가 수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 연기를 보면서 항해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고요. 무서웠죠. 당연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공장이 멈추니까요.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니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저는 그 증언을 읽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서웠다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회사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건 책임감이었습니다. 개인의 안전보다 더 큰 것에 대한 책임감이었죠. 저는 그 증언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원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추적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 원유 수입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시기 한국은 경제 개발을 막 시작하던 나라였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공장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 선원들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선원들은 대부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바다를 택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원유를 가져가야 저 공장이 돌아간다. 저 공장이 돌아가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일자리를 갖는다. 그 생각이 그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다음 세대 선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탱커 전쟁 시절의 선원들이 후배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배가 불타는 것을 봤다고,
폭발음을 들었다고. 그래도 갔다고. 왜 갔느냐고.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추니까 갔다고. 그것이 한국 해운의 문화가 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글 벨로호 선장 김태현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2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분명히 이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선배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그 바다를 먼저 항해한 사람들로부터요. 그리고 그날 새벽 봉쇄 선언이 떨어진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그는 22년 동안 들어온 그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갔을 겁니다. 저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동료들이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분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 영국 선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이 터진 바다, 봉쇄 선언이 떨어진 해협, 보험도 없는 상황. 그 앞에서 속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북해 유전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자체 자원이 있죠. 그래서 영국 선원들에게 중동 항로는 중요한 항로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생명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선원들에게 그 항로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왔습니다. 탱커 전쟁 이후에도 페르시아만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해협은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았죠. 1990년대에는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2010년대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러 차례 외국 선박을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세계 해운사들은 긴장했고 일부는 항로를 바꿨습니다. 한국 선사들은 그때마다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간다. 저는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였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이 항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항로를 포기한다는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위험하면 더 조심해서 가는 것이지 가지 않는다는 선택은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 구조가 선원들의 정신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한국의 해기사 교육 과정도 찾아봤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이 두 학교가 한국 선원들을 길러내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교들의 교육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교들의 교육에는 단순히 항해 기술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운의 역사, 중동 항로의 역사, 선배 선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교육 내용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탱커 전쟁 시절의 이야기도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기술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해운의 정신을 전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무언가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글 벨로호 선장 김태현도 분명히 이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날 새벽 그의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가 그 결정을 만든 겁니다. 저는 오후 늦게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켜지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죠.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와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잠을 자고, 바다 위에서 밥을 먹고, 바다 위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져도, 봉쇄 선언이 내려져도, 보험이 끊겨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멈추는 순간 저 불빛들이 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배는 인도양 한가운데를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 하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왜 이글 벨로호를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수백 척이 멈춰 있는 바다에서 혼자 움직이는 저 배는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 수비대는 그 배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고 다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도로 이름이었습니다. 테헤란로.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발견한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로 이름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로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눈이 갔습니다. 테헤란. 이란의 수도 이름이 서울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의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1977년이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석유로 번 돈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고 한국 기업들이 그 건설 현장에 대거 진출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테헤란 시장은 서울을 둘러보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의 도로 하나에 테헤란이라는 이름을 붙여달라는 겁니다. 우정의 표시로요. 서울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례로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도시는 서로의 이름을 길에 남긴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도 없었죠. 하지만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테헤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테헤란 한복판에 서울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그 도로 이름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두 나라가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팔라비 왕조 시절이었습니다.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란은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죠. 도로를 놓고 항구를 만들고 발전소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기를 맞췄습니다. 품질을 지켰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은 일정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란 발주처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동아시아 끝에서 온 작은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잘하겠냐는 시선이었죠. 하지만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날짜에 맞춰 공사를 끝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인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 인식이 이란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중동 건설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동아건설,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항만, 도로, 발전소, 정유시설, 아파트 단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은 두드러졌습니다. 저는 당시 이란 현장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중동으로 간 사람들이었죠.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음식. 하지만 그들은 그 환경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일하는 자세는 통했습니다. 이란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성실함을 봤습니다. 한국 관리자들의 꼼꼼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약속 이행을 봤습니다. 그 경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이끄는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당요했습니다. 영국과의 관계도 악화됐죠. 많은 나라 기업들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혁명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은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원유 수입도 계속했습니다. 서방의 눈치를 보면서 관계를 끊는 대신
한국은 조용히 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란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날 새벽 이글 벨로호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표적을 놓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보내준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동안에도 한국은 인도주의적 물자 공급 등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란이 전후 복구를 시작했을 때도 한국 기업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서방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됐을 때도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려 했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이 이란 원유 수입을 줄여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외교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조약서에 서명하고 공식 선언을 발표한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면서 쌓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그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50년에 걸쳐 쌓인 신뢰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화학운반선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사건이었죠. 저는 앞서 이 사건을 간략히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2021년 1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한국케미호가 혁명수비대 고속정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혁명수비대는 해양환경 오염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배경은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 은행들이 미국 제재 때문에 이란의 자금 70억 달러를 동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의 수단으로 한국 선박을 납포한 겁니다. 선원 수비 명이 억류됐습니다. 총을 든 혁명수비대 군인들이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선원들은 무기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95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저는 그 95일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선원들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배 안에 갇혀 있었고 가족들과의 연락도 제한됐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매일 이어졌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한국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 대신 외교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란 측과 끈질기게 대화했습니다. 동결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95일 만에 선원들은 풀려났습니다. 저는 그 협상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란이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영국과도 쉽게 협상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과는 협상했습니다. 외교 채널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한국 케미호 납포 사건은 분명히 한국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억류됐고 선박이 납포됐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난 뒤 한국 선사들은 이란 앞바다 항해를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한국 선박들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항로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재 압박에도 자신들과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위기 상황에서도 군사적 대응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항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이 신뢰였습니다. 단순히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사막에서 함께 땀을 흘린 사람들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길에 새긴 두 도시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 했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026년 2월 28일 새벽 그 해협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왜 이란은 이글 벨로호를 공격하지 않았는가? 그 답은 군사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신뢰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배는 인도양을 지나 말라카 해협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한국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점 하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배가 그냥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 뒤에는 수십 년 동안 사막에서 땀을 흘린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며 공사를 마친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교 채널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납포를 당하고도 항로를 포기하지 않은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배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가득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필요할 때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해협이 봉쇄되고 세상이 멈추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그것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직 이 이야기의 끝에 닿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 원유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원유가 한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그 배가 오지 못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들고 다시 자료를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어느새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몇 잔째 마시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니터에는 이글 벨로호의 항적 데이터와 한국 에너지 수급 자료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5장에서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한국에 도착하면 그 원유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원유가 한국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그 배가 오지 못했다면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글 벨로호의 목적지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배의 최종 목적지는 전라남도 여수였습니다. 여수. 한국 남해안에 위치한 도시였죠. 저는 여수라는 도시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여수는 한국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단순한 정규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에너지 저장시설들이 거대하게 집적된 복합산업 단지였습니다. 한국 전체 석유화학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실어온 원유 200만 배럴은 바로 이 단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원유가 여수에 도착한 이후의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원유가 정유공장에 들어가면 분리 과정이 시작됩니다.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유, 중유, 나프타로 나뉘어지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나프타를 가공해서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같은 기초 화학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 원료들이 다시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의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수에서 나온 화학 원료들은 전국 각지의 공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전자제품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포장재를 만드는 공장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화학 물질의 원료로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연결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면서 머리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유 하나가 이렇게 많은 곳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력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전력 생산 구조를 보면 액화천연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액화천연가스의 많은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오는 액화천연가스가 한국 발전소를 돌리고 그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가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 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갑니다. SK하이닉스 공장으로 갑니다.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으로 갑니다. 포스코 제철소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시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은 단순히 원유 수입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에 연결된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유가 끊기면 정유 공장이 멈추고, 액화 천연가스가 끊기면 발전소가 흔들리고, 발전소가 흔들리면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연쇄 반응의 끝이 어디인지 추적해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은 압도적이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스마트폰입니다. 노트북입니다. 서버입니다. 자동차 전자장치입니다. 의료 장비입니다. 현대 문명이 돌아가는 거의 모든 곳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이글 벨로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의 한 척은 단순한 유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산업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연결고리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까지, 한국에서 전 세계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사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런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버스가 지나가고 카페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아침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오늘 아침 스마트폰을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면 불이 켜지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주유소에 가면 연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인도양을 가로질러 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의 한 척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이글 벨로호가 그날 새벽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척의 배가 멈춘 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정을 갖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글 벨로호 한 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봉쇄가 장기화됐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그날 통과에 성공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오는 다른 배들이 막혔다면 결국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글 벨로호의 통과는 단순히 원유 200만 배럴을 들여온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이 항로는 아직 열려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란이 모든 선박을 무차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다른 선사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후 상황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봉쇄 이후 며칠간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직후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 중 일부가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란이 모든 선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운 시장의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이글 벨로호 한 척이 길을 열어놓은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에 따로 기록해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누군가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연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 역할을 한국 유조선이 한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항로를 지켜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탱커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고 나포를 당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새벽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국의 원유 비축 시스템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원유 비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회원국들에게 최소 90일치 석유 소비량을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비축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협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최대한 비축해두는 전략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공포에서 나온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탱커 전쟁이 있었습니다.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이란 핵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멘 내전으로 인한 해협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위기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교훈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동시에 멈춰도 버틸 준비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정유 능력은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원유를 정제해서 그 일부를 다시 수출하는 구조였죠. 원유를 사서 정제하고 더 비싼 정제품으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값어치를 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기술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경쟁력을 만든 겁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 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기술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발전시켰을 겁니다. 반도체 강국이 된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원이 없으니 두뇌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더 강해진 나라. 저는 그 생각을 보고서 한쪽에 적어뒀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사무실에는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쇄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국제사회의 외교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항모 전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란과의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뉴스들보다 모니터 한쪽 구석에서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점 하나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 배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여수까지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배가 여수 항에 닿는 순간을 상상해봤습니다. 선원들이 밧줄을 내리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가 흘러나가는 장면을요. 그 원유가 정유 공장으로 들어가고 정제되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장면을요. 그 연료가 자동차에 들어가고 전기를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장면을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그 스마트폰이 세계 어딘가에 사람 손에 들어가는 장면을요. 저는 그 기다란 사슬의 시작점이 그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시작점을 만들어낸 것이 선장 김태현이었고 그 배에 이름 없는 선원들이었고 수십 년 동안 그 바다를 오간 모든 한국 선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무사히 통과한 것은 분명히 한국과 이란 사이의 50년 신뢰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 신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갖고 다시 자료를 열었습니다. 밖에서는 런던의 오후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 줄타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런던 사무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 완전히 저물고 있었죠.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지금까지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추적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처음부터 불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한미 연합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면 한국은 그 압박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가까운 동맹국은 불편한 존재이죠.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이란의 원유가 필요합니다. 이란은 한국에게 주요 원유 공급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가격 경쟁력도 있었고 한국 정유 공장에 맞는 품질이기도 했죠. 한국 입장에서 이란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이란의 주요 교역국,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이유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라는 압박이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 금융기관들에게 이란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은행들은 이란 관련 거래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묶였습니다. 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이 한국 은행들에 묶여버린 겁니다. 미국 제재 때문에 그 돈을 이란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약 7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란이 원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이 한국 은행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돈이 남의 나라 은행에 발이 묶인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압박 때문에요. 이란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란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이란 정부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라는 말도 나왔죠. 수십 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결국 미국 압박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 비판이 나왔을 때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어기면서까지 이란에 돈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 시기 한국 외교부와 이란 외무부 사이의 접촉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공식 회담 기록, 비공개 접촉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황이 해결되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것을요. 이란이 그 메시지를 완전히 믿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 채널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 케미호 나포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앞서 이 사건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란이 왜 하필 한국 선박을 납포했는지를요. 이란에게 한국은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미국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럽 선박을 건드리면 국제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70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협상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한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자체가 이미 수십 년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란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와는 이런 방식의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협상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포 사건은 분명히 한국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건은 한국과 이란 사이에 아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95일이 걸렸지만 결국 선원들은 풀려났습니다. 협상이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은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와 직접 접촉했고
동결된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도 협의했습니다. 제재 틀 안에서 이란의 자금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죠. 의약품 구매나 식량 수입 같은 용도로 동결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70억 달러 전부를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이란에게 전달됐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식이구나 하고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이란을 압박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레버리지로 이란을 움직일 만큼 거대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작동했습니다. 그 방식이 2026년 2월 28일 새벽에도 작동한 겁니다. 저는 이글 벨로호가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수십 년의 신뢰였습니다. 1970년대 사막에서 함께 땀 흘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그 신뢰였죠. 둘째는 끊이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제재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은 이란과의 채널을 닫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나포 사건 이후에도 항로를 포기하지 않은 선원들의 직업 정신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쳐서 그날 새벽 해협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녹스, 아직도 한국 분석하고 있어? 벌써 이틀째잖아.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동료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파고 있는 거야?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만 움직였는지 알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가능할지가 문제야.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에 가깝다는 뜻이야. 미국 동맹이면서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그런데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해왔어. 동료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이야. 동료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강대국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미국 편이냐, 이란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지만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위협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란과 친하다고 해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애매한 위치가 오히려 한국에게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편도 아닌 나라, 하지만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 동료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한국 배는 건드리지 않은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새벽에는 그랬죠.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보고서 다 쓰면 나도 읽어봐도 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 동료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배는 어느새 동중국해를 지나 한반도 남쪽 바다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여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배의 항적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출발해 오만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가로질러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를 지나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온 겁니다. 그 긴 항로의 시작점에서 그 배는 세상이 멈춰 있을 때 혼자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었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전쟁의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만 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처지가 한국을 단련시켰습니다. 위험한 길을 수십 번 걸으면서 그 길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날 새벽 한 척의 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여수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 배가 가져온 것이 단순히 원유 200만 배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글 벨로호가 여수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출항으로부터 열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열흘 동안 꾸준히 움직이던 그 점이 드디어 목적지에 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선박 한 척의 입항 장면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배는 달랐습니다. 저는 여수항의 실시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 천천히 부두로 접근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예인선들이 양쪽에서 배를 안내했습니다. 밧줄이 내려지고 부두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연결됐습니다. 원유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열흘 전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세계가 멈춰있던 그 새벽, 혁명 수비대의 봉쇄, 선언이 떨어진 그 해협에서 혼자 속도를 올리던 그 배가 지금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선장 김태현과 그 배의 선원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글 벨로호가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200만 배럴. 그것이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너머를 보고 싶었습니다. 여수 정유 공장으로 들어간 그 원유는 분리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 일부는 주유소로 가고, 그 일부는 발전소로 가고, 그 일부는 석유화학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동차를 움직이고, 전기를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반도체 공장을 돌립니다. 저는 그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어진 메모리 반도체가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노트북으로 갑니다. 서버로 갑니다. 자동차 전자장치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가 한국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든 공장을 돌린 전기의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이글 벨로호가 실어온 원유였습니다. 저는 그 연결의 끝이 얼마나 멀리 닿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영웅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무대 위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가족을 떠나 수개월씩 바다 위에서 살면서 전쟁이 터진 해협을 건너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누군가의 밥상이 비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때만 해도 순수하게 분석적인 문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해상 리스크 분석가로서 이글 벨로호 사건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정리하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쓰다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25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한류의 나라. 그런 키워드들로 한국을 이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자료를 뒤지면서 저는 비로소 그 과정을 봤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 가난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전쟁의 바다에서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나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끊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통로가 열려 있던 나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 맨 앞에 적었습니다. 결론을 가장 앞에 두는 것이 보고서 작성의 기본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형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이글 벨로호는 이제 여수 부두에 완전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원유 하역이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선장 김태현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2년 경력의 베테랑 선장이 열흘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두에 서 있을 그 모습을요. 아마 평범하게 서류를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입항 절차를 밟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주목하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말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바다 위에서 수십 년을 보내면서도 자기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멈추면 나라가 멈추니까 그냥 간다고 그 단순한 이유 하나로 전쟁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록해뒀습니다. 보고서 본문이 아니라 별도의 메모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세계가 멈췄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백 척의 선박이 동시에 정지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봉쇄 선언이 내려졌고 보험이 끊겼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 한 척의 배가 움직였습니다. 그 배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전쟁이 터진 바다에서도, 총구 앞에서도, 보험이 끊긴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멈추는 순간 나라가 멈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날 새벽 해협을 건넌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아침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버스가 지나가고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뒤에 바다 위 어딘가에서 지금도 항해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